이번 시간은 그 50강입니다. 50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매정보지 봅니다. 경매정보지는 출력해서 보시고요. 2006 타경 1747땡 사건입니다. 이 제주도 사건인데요. 제주도 제주시 나와 있고, 물건 종별은 농지입니다. 농지. 토지 면적 나와 있고, 건물 면적에 보시면은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니까 뭐 허름한 건물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저 소유자가 김모 씨인데 채무자가 양모 씨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각각 다른 사람이네요. 채권자는 농협중앙회가 되고요. 감정가, 최저가, 입찰 보증금 나와 있고요. 이 사건의 테마는 뭔가 하면,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전 소유자의 가압류입니다. 예전 과거 소유권자가 전 소유자 당시에 이제 가압류를 들어간 사건인데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 때가 나와 있죠. 1차 때 최저 매각 가격이 6천만 원이었죠. 자, 낙찰 받았습니다. 자, 낙찰 한 명 들어가서 낙찰 받았는데 뭐 미납을 했습니다. 뭐 미납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뭐 2006년도 사건이니까 뭐 10몇 년 전에 거라서 뭐 왜 미납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자, 2차 때 유찰됐고요. 3차 때 보니까 낙찰됐습니다. 낙찰됐고 이제 배당 종결 처리까지 된 사건입니다. 자, 물건 현황을 보면은 토지가 나와 있죠. 토지. 토지가 뭐 집원 나와 있고 보전 녹지 지역이고 도시계획 구역이다. 그리고 용도가 전 600평입니다. 전 600평 그렇게 되어 있고 감정가 나와 있죠. 오른쪽 비고란에 현황을 보면은 농경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외 건물이 있는데, 제시외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철 파이프 조의 단층 건물인데 창고가 있죠. 창고. 앞 시간에도 저희가 봤지만은 이 제시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등기부에는 없는데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허름한 창고가 있더란 얘기죠. 그럼 이 창고를 매각에 포함시킬 건가? 그러니까 경매 넘어가는데 포함시킬 건가? 제외할 건가? 지금 이 문제죠. 앞에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매각에 포함시킨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건은 매각에 포함시키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제시외 건물에 해당하는 이 창고에 대해서 매각에서 제외를 합니다. 매각에서 제외. 매각에서 제외됐으니까 이건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이 제시외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창고가 매각에서 제외됐으니까 법정지상권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더 할까요?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뭐 저번인가 뭐 설명을 드렸죠. 이 제시외 건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시외 건물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없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있더란 얘기죠. 그럼 이 제시외 건물을 매각에 포함시킬 건가?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가는데 포함시킬 건가? 매각에서 제외할 건가? 지금 이 문제거든요. 매각에서 제외할 건가? 매각에서 포함됐을 때 이때는 이것이 주물종물 이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시외 건물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없지만은 가보니까 허름한 창고 같은 게 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매각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주물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 종물에 해당하는 것들도 같이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 정보지 보실 때 매각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이거 종물이겠구나. 종물이니까
주물 종물 이론에 따라서 주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에 딸린 흐름한 창고도 같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각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이게 종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에서 제외가 돼 있죠.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뭔가 흐름한 창고가 좀 보이죠, 그죠? 이 창고가 보이는데 매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물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 주물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토지가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데 그 토지 위에 있는 흐름한 창고는 제외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땅 위에 흐름한 창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건물이 이 토지가 지금 경매 물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창고는 지금 제시외 건물로서 등기부에는 없는데 그런데 존재하긴 존재하고 그리고 이건 매각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들어서 입찰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경매정보지에 보니까 이건 매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낙찰받는다. 이 토지를 낙찰받는다. 그럼 A가 이 토지를 낙찰받았다라고 했을 때 A 땅 위에는 이젠 A 땅인 거죠. A 땅 위에는 남의 창고가 있는 거죠. 뭐 갑이라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전 소유자가? 그럼 A 땅 위에 갑의 창고가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뭡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제시의 건물은 등기부에 없는데 가보니까 있더란 얘기죠. 그럼 이것이 매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매각에서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주물종물 이론에 의해서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매각에서 제외됐을 때는 이 땅을 내가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이 창고까지 낙찰받는 건 아니죠. 이 창고 주인은 갑입니다. 갑 여전히. 근데 땅 주인은 이제 9A가 된 거죠. 그럼 이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분명히 따져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이 땅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법직권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각에서 제외됐을 때는 법직권 여부를 분명히 권리분석에서 검토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감정가 뭐 나와 있고요. 자, 밑에 임차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등기부를 봅니다. 토지등기부를 보면은 뭐 양모씨 나오고 1번에 양모씨, 2번에 이모씨, 3번에 뭐 양모씨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압류 들어갔죠. 농협 중앙회입니다. 자, 등기부 분석을 합니다. 지금 4번부터 기재를, 등기부 4번을 기재합니다. 자, 가압류 들어갔죠? 가압류. 누가 들어갔습니까? 농협에서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농협에서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번을 적어야겠네요. 3번에 소유권자가 지금 누굽니까? 양모씨. 지분을 다 지금 넘겨받았죠, 그죠? 소유권자가 양모씨가 됩니다. 양모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농협이 가압류 등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등기부, 그 다음 페이지에 등기부 5번에 소유권 이전, 이제 소유권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소유권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김두모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5번 등기부 5번에 김두모 씨 오른쪽에 보시면은 2005년 1월 27일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가등기에 기해서 이제 본등기를 통해서 이제 김두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가압류 또 들어갔죠? 가압류 등기 들어간 것이 주식회사 무슨 뭐 금융공사가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7번도 가압류 들어가 있습니다. 7번도 가압류 등기. 이것도 농협에서 또 가압류 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강제경매 들어갔습니다. 강제경매. 누가 강제경매 들어갔습니까? 농협에서 들어갔죠. 농협에서. 자, 이렇게 된 사건이죠. 이게 4번에 이제 농협이 가압류 채권자인데 가압류 채권자인 농협이 강제경매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뭐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거나 했겠죠. 이 가압류 채권을 갖고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걸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경매를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9번도 또 있네요. 9번에 또 가압류 또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은 어떤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어떤입니다. 어떤에서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된 사건인데 지금 이 사건의 테마는 뭔가 하면은 포인트는 전 소유자의 가압류입니다. 전 소유자의 가압류 이런 사건입니다. 전 소유자의 가압류 사건인데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양모 씨, 그죠? 양모 씨, 이 사람이 전 소유자입니다. 전 소유자. 전 소유자가 양희모 씨죠? 양희모 씨인가요? 예, 양희모 씨입니다. 양희모 씨. 그 다음에 현재 이 사건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현 소유자는 이 사람이죠. 김두모 씨. 이 사람이 현 소유자입니다. 현 소유자. 현재,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쭉쭉쭉 내려오는데 마지막 소유권자가 현재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권자가 양모 씨였다가 나중에 소유권이 5번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김두모 씨가 이제는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소유권자가 현재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모 씨는 그 전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전 소유권자인 양모 씨 소유권자로 돼 있을 때 이때 가압류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 소유권자가 있을 때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이 농협은 이때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농협중앙회는 이 양모 씨를 가압류 들어간 겁니다. 김두모 씨를 가압류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양모 씨일 때 농협에서 가압류 들어갔으니까 이 가압류는 이 양모 씨를 상대로 가압류 들어간 가압류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배당을 할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표를 짤 때. 지금 배당받을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4번의 가압류, 그 다음에 6번의 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금융 뭐 어쩌고 저쩌고, 7번의 가압류를 또 들어갔죠. 그죠? 7번의 가압류, 농협에서 또 들어갔습니다. 뭐 이제 다른 뭐 돈을 빌려준 게 또 있겠죠. 그죠? 또 농협에서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의 강제경매를 이제 농협에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호저축은행에서 또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저당권 같은 게 있습니까? 저당권도 하나도 없죠. 전세권도 하나도 없죠. 전부 다 가압류권자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당표를 짤 때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등기를 제일 먼저 했죠. 가압류 등기를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채권이라고는 것은 등기하는 게 아니죠. 물건이 등기하는 거죠. 원래 채권은 등기하는 게 아닌데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은 가압류나 가처분 이건 보전 처분이지 않습니까? 보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 처분입니다. 이런 거는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압류 등기한 게 있고 두 번째 시간 순서대로 했을 때 첫 번째 가압류 등기한 게 있고 두 번째 가압류 등기한 게 있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 시간 순서로 돼 있을 때 이 가압류는 채권이죠. 가압류 채권이기 때문에 시간 상관없습니다. 등기를 뭐 가압류 등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가압류 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무조건 동순위 안분배당이 되는 것이죠. 동순위 안분배당. 요거는 뭐 기초 지식이고요. 채권과 채권끼리는 채권 평등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동순위 안분배당을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바뀌었죠. 소유권자가 바뀌었고 여기서 4번의 가압류권자인 농협은 김두 땡땡씨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들어간 게 아니라 양모 씨, 전 소유권자인 양모 씨가 소유권자로 있을 때 여기에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가압류를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전 소유권자의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이 농협은 4번의 농협은
전 소유권자의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배당표 짤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1순위로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됐을 때 요 4번 가압류 농협은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요. 전 소유권자한테 대해서 가압류를 이미 들어갔던 농협입니다. 이 사람은 100% 우선 변제로 받습니다. 우선 변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순위 안분 배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 소유권자일 때 가압류를 이미 들어갔으니까 얘는 100% 먼저 받습니다. 얘는 100% 먼저 받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나머지 가압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부터는 이게 동순위 안분 배당이 됩니다. 정리. 전 소유권자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간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할 때 100% 먼저 받는다는 얘기죠. 이 전체에 대해서 동순위 안분 배당이 아니라 100% 먼저 받고 나서 남는 게 있을 때 나머지 현 소유자인 상태에서 가압류 채권자들이 동순위 안분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점 하려고 이 사건을 봤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배당표 짜실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 소유권자일 때 가압류 들어간 이 가압류 채권자는 현 소유권자일 때 가압류 들어간 가압류 채권자들하고 달리 똑같은 가압류 채권이라 할지라도 달리 전 소유권자일 때 가압류 채권 들어간 사람은 먼저 100% 배당받는다는 얘기죠.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을 때 현 소유권자일 때 가압류 들어간 이 가압류 채권자들은 동순위 안분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압류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뭉뚱그려서 이 전체가 동순위 안분 배당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전 소유권자일 때 가압류 들어간 가압류 채권자는 마치 물건처럼 우선적으로 1등으로 무조건 100% 받고 남는 게 있어야 현 소유권자인 상태에서 가압류 들어간 가압류 채권자들이 날짜 상관없이 동순위 안분 비례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점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매 ABC 교재 보겠습니다. 경매 ABC 교재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8번에 구분지상권 할 차례입니다. 자, 구분지상권 동그라미 1번 2.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다. 구분지상권은 건물, 터널, 지하철 뭐쩌고 저쩌고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설정할 수가 있고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2번 일반 지상권과 차이. 일반 지상권이 지표상의 지상권인 반면에 구분 지상권은 공중 또는 지하에 대한 지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맨 밑에 줄 구분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일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구분 지상권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민법 290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도 나중에 역시 이제 법정지상권을 좀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구분지상권에 관한 경매 사례가 꽤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한번 제시를 하면서 공부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146페이지 4번의 지역권을 봅니다. 4번의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이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된다. 지역권은 지상권, 전세권과 함께 용익물권에 해당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었다면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권리에 해당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또 나왔네요. 꼭 알아두세요.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된 지역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한테 인수가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이제 저당권인데, 저당권 같은 경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이제 경매 ABC 교재를 계속 보는데, 뒷부분을 먼저 봅니다. 경매 ABC 교재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160페이지가 나오는데,
어디를 먼저 보는가 하면 163페이지를 바로 봅니다. 163페이지 문제를 바로 풀겠습니다. 자, 경매 EBC 교재 163페이지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예제. 이걸 저희들이 안 했죠? 이쪽 부분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스터디에서는 했기 때문에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자, 163페이지. 자, 예제를 봅니다. 메뉴에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걸린 경우가 나와 있죠. 자, A가 건저당권, B가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 찍은 임차권.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전입신고했다는 얘기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찍은 임차권입니다. C가 가압류 채권자로서 가압류를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A가 나중에 이제 건저당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인수를 하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소멸되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설 보면은 건저당권 A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저당 이후에 모든 권리들은 낙찰 후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은 없다. 이 사건은 A의 건저당이 맨 앞에 있고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 밑으로는 다 날아가죠. 물론 이제 배당받을 게 있으면 배당은 받고 나갑니다. 어쨌든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리 분석하실 때 지금 A가 건저당이죠. 그 다음에 B가 임차권자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죠. 그 다음에 C가 가압류 채권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가 이 건저당권자가 이제 임의경매를 들어갔죠. 이렇게 된 사건인데 낙찰자가 만약에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낙찰자가 A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소기준권리가 뭡니까? 말소기준권리가 건저, 가압, 담경전이죠. 그럼 요거죠. 이거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죠. 그러면은 낙찰자가 A가 낙찰받았을 때는 A는 이 말소기준권리 이 자리로 그냥 A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그냥 A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낙찰자 A가 이 말소기준권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 낙찰자 A가. 그럼 이 밑에 거는 다 날아가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럼 A는 떠안는 게 인수받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소기준 권리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찰받는 사람은 그 말소기준 권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그 밑으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그 위에 있는 거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떠안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간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A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등기는 이제 담보가등기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B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이 발생을 했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고요. C가 건저당권자가 들어와 있고 나중에 이제 C가 건저당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해설을 한번 보시면요. 최선순위에 설정된 가등기 A가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건저당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담보가등기 A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여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말소 기준 권리 누차 얘기를 하고 있죠. 말소 기준 권리 어떻게 됩니까? 건, 저, 가, 압, 그 다음에 담, 그 다음에 경, 그 다음에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담보가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그 11조인가 13조에 보면은 담보가등기는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 규정이 있죠. 이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경매 넘어갔을 때는. 그래서 이건 저당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A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데 이 경매 넘어갔을 때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A의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냥 A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A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수해야 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A 밑으로는 다 날아가는 것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제 그렇게 권리 분석이 되는 거죠. 뭐 기본적인 공부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설 두 번째 점을 보면은 최선순위에 설정된 가등기 A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한다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당권 C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A와 임차권 B를 인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AB 간에 검정 거래를 했습니다. AB 간에 검정 거래를 했습니다. 그럼 B가 A한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1억 원을. 그리고 이제 A는 A 소유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한 채 있다고 했을 때 A는 아파트 소유자가 되고 B는 A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1억 원을 빌려준 다음에 이제 B가 A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 이거 나한테 담보 잡혀. 내가 너한테 1억 원을 빌려주는데 나중에 네가 1억 원을 갚지 않으면은 어떡할 거냐. 내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라. 그러면 보통 이게 내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건저당을 설정한다든지 건저당. 이렇게 보통 건저당을 많이 설정을 하죠. 뭐 이런 사례가 일단 있고요. 건저당 이제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기 위해서 건저당을 설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설명을 할 텐데 똑같은 사례에서 B가 A한테 그러는 겁니다.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네 앞으로 가등기를 해달라. 가등기. 근데 이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A가 좋다. 나 돈은 급한 거죠. 돈을 빌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B는 A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게 가등기를 설정을 합니다. B 명의로 가등기. 이것이 이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로 전제를 깔죠.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B는 나중에 A가 돈을 갚지 않으면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들어가는 거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소유권자가 B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세 번째 케이스는 뭔가 하면은 뭐 똑같은 사례에 있어서 역시 돈을 빌려주고 이 건물에 대해서 B가 이번에는 담보 가등기를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해달라. 오케이 해서 이제 가등기를 해주고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담보 가등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오케이 하면 담보 가등기가 설정되는 경우죠. 그럼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걸 한번 본다는 얘기죠.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뭔가 하면은 등기 원인이 뭔가 하면은 매매 예약입니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등기부를 보면요.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예약. 등기 원인. 매매 계약도 되고요. 매매 계약도 되는데 거의 뭐 95%는 매매 예약으로 합니다. 매매 예약. 매매 예약에 기해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가등기한다는 얘기죠. 근데 담보 가등기는 뭔가 하면은 담보 가등기는 원인이 등기 원인이 대물 반환 예약입니다.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좀 헷갈리시나 봐요. 그럼 등기 원인이 이거는 매매 예약입니다. 매매 예약에 기해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거고요.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대물 반환 예약입니다. 대물 반환 예약.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은 이 아파트를 대물로서 돈 1억 원 대신에 이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거죠. 이게 대물 반환 예약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B라는 사람은 A한테 담보가등기의 경우에 B라는 사람은 A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뭡니까? 만기 때 안 갚기를 바라겠죠. 만기 때 A가 돈 1억 원을 갚지 못해야만 이 부동산이 내게 되는 거니까, 대물 반환이 되는 거니까, 이 부동산이 내게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대물 반환 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5억짜리 아파트를 꿀꺽하는 거죠. 1억 원을 돈을 빌려주고 5억짜리 아파트를 꿀꺽하는 거니까 이 B라는 사람은 4억 원을 남겨먹지 않습니까? 4억 원을 남겨먹고 이 A는 자살해버리죠. 그죠? 예. 돈 1억 원 빌려주고 그거 못 갚았다는 이유로 5억짜리 아파트를 넘겨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대물반환 예약을 했으니까요. 담보가등기를 설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살하거나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한 것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등장을 한 거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가담법이 등장을 한 겁니다. 가담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익이 4억 원이죠. 1억 원을 빌려주고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으니까 이 차익이 4억 원 아닙니까? 이 4억 원을 청산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청산금을 B가 A한테 청산금을 지불해야만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올 수가 있는 거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일처리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제 기억하실 게 뭔가 하면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매매 예약이 등기 원인이 되고 담보 가등기는 대물 반환 예약이 이제 등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좀 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헷갈리시나 봐요. 그럼 다시 돈을 빌려주고 건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건저당을 설정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경매로 넘기죠. 나중에 건저당에 의해서 임의 경매로 넘기죠. 그죠? 임의 경매로 넘긴다 하더라도 이 건저당권자는 폭리를 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떨어질 테니까 폭리를 취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했을 때는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이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거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땡겨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물 반환 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담보 가등기를 설정을 했을 때 이제 대물 반환 예약에 의해서 담보 가등기를 설정했을 때는 1억 원을 빌려주고 5억짜리 아파트를 옛날에는 대물 반환으로서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현재는 이제 가담법이 제정이 돼 있고 가담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폭리를 취했던 것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너나 없이 담보 가등기를 설정을 해서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폭리를 못 취한다는 얘기죠. 감을 좀 잡으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매매 예약에 의해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들어가고 대물 반환 예약에 의해서 담보 가등기가 들어간다. 요거를 좀 감을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자꾸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건을 보면요. 녹화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다시 봅니다. 지금 경매 EBC 교재 16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경매 EBC 교재 163페이지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예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A가 가등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입자 찍은 임차권자입니다. 임차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이제 건저당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가 이 건저당에 기해서 임의 경매를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때 가등기가 돼 있는데 등기부만 떼갖고는 그게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이 안 간다고 이제 저희가 앞 시간에 누차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담보 가등기도 앞에 뭐 훨씬 앞 시간에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등기부를 떼봤는데 등기부에 담보 가등기라고 찍혀 있으면은 그거는 100% 담보 가등기입니다. 100%. 근데 등기부를 떼보니까
그냥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따져봐야 됩니다. 다시 등기부를 떼보니까 가등기는 가등기인데 담보가등기라고 등기부에 찍혀 있다. 그건 100% 담보가등기입니다. 그렇게 권리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돼 있을 때는 그 가등기가 정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좀 더 하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게 정말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권리 분석을 더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담보가등기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 등기부에 돼 있으면 그건 100% 담보가등기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가등기로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등기부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등기부에 돼 있을 때는 이 가등기가 정말 이게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아니면 두 번째는 담보가등기인지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면은 이 담보가등기는 뭡니까?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이게 담보가등기니까요. 이 담보가등기는 가담법에 의해서 저당권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되면은 입찰 들어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여서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이 담보가등기도 날아가고 그 밑에 거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떠안아야 될 부담이 되는 내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프리한 상태가 돼버리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면은 이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이 사례에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이 밑에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밑에 거 다 날아가죠,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만약에 이게 A, B, C, D가 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을 때 갑은 말소기준 권리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제는 갑이 여기에 있는 거죠. 갑이. 그럼 갑은 이 위의 것들을 다 따놔야 됩니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A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임차권자도 따놔야 되고 이것들을 다 따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실 때 등기부에 선순위 가등기가 돼 있을 때 이것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갑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갑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가 돼 있을 때는 그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입찰 들어갈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담보가등기면은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다 날아가는 거니까 입찰을 들어가도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낙찰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A의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하고 B의 임차권을 다 따놔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등기부의 가등기가 돼 있을 때 이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두 번째 예제에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예제가 있는데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말소기준 권리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A, B가 등장을 하는데 A가 전입신고에서 대항력 발생을 했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A 또는 B가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설. 말소기준 권리는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해당하므로 이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권자 A와 임차권자 B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A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역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들어왔죠. 뭐 A 또는 B가 했다라고 지금 이 사례에서는 그냥 전제를 깔았는데요. 강제경매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런 사례, 요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건, 저, 가, 압, 담, 경,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전세권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건 경매 개시등기밖에 없죠, 그죠? 예, 경매 개시등기. 그러면 이 경매 개시등기는 원래 다른 권리가 없을 때 보충적으로,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건저당도 없고, 뭐, 가압류 들어온 것도 없고, 압류 들어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 경매 개시등기가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는 이 갑이라는 낙찰자는 이 말소 기준 권리 자리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여기 들어가죠. 말소 기준 권리 자리에 갑을 딱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면은 시간 순서적으로 이 위에 있는 권리들이죠. 이거는 다 따놔야 됩니다. 낙찰자가. 그래서 갑은 이것들을 다 따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해보시고 A도 따놔야 되고 B도 따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갈 건가 말 건가 그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63페이지 맨 밑에 있는 예제를 봤고요. 넘어갑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메뉴에 예제가 나와 있죠. 가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A가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등기했죠. 그 다음에 B가 전세권자가 되고요. C가 대항력과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입니다. D가 건저당권자가 되고요. D가 건저당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이제 건저가압 담경전에서 맨 앞에 있는 게 A의 가압류가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A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밑으로 다 날아가죠,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이 사건은.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가압류 A가 되고 낙찰자는 입찰 금액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다.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다 날아가는 거니까요. 떠나야 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깔끔하죠? 자, 다만 이제 대위 변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을 해야 된다. 만약 가압류 A를 대위 변제한다면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당 D가 되고 선순위의 전세권자 B와 임차권자 C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위 변제할 수가 있다. 자, 중요한 논점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간 순서도 내려갑니다. A가 가압류 채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전세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C가 임차권자입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임차권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D가 건저당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D가 이제 경매를 들어갔습니다. 임의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제를 깔아버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뭡니까? 건저가압 담경전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서는 이 A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권리 분석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이 가압류도 날아가고 가압류 밑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인수받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물건을 이제 인수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D의 건저당권자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이대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가압류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니까 가압류도 날아가고 그 밑으로 다 날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배당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전세권자도 뭐 배당을 받고 임차권자도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서 전세권자는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갑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에 넣어줍니다.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는 당연 배당권자가 되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자는 배당 요구 채권자입니다.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만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고 건저당권자는 등기부에 건저당 등기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갑니다. 배당에 바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D라는 건저당권자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될 텐데 위에서 다 배당받고 나면은 나는 본전도 못 찾는다.
나는 1억 원의 건저당권이 1억 원인데 이거 좀 뭐 1,000만 원도 못 받게 생겼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건저당권자가 묘안을 떠올리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을 대신 갚아줍니다. 대위 변제죠. 대위 변제. 이게 민법 기억이 안 납니다. 581조인가요? 뭐 그쪽에 있죠. 대위 변제에 관한 조문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대위 변제에 관한 민법의 조문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건저당권자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말소기준권리가 가압류권자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니까 가압류권자 날아가고 이대로 다 날아가는 거죠. 다 날아가는데 물론 배당을 받을 건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맨 꼴찌기 때문에 자기한테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D라는 건저당권자가 선순위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가압류 채권 이걸 갖다가 대신 변제를 해줍니다. 대위 변제를 해줍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죠. 빚을 대신 갚아주면은 이 가압류권자는 없어지는 거죠. D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가압류 채권은 없어진 겁니다.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는 말소기준권리가 뭡니까? 앞에 가압류 채권은 없어졌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없어졌죠. 그럼 남은 게 이건데 BCD가 남았는데 그럼 BCD 중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뭡니까?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려면 예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전부전세권, 즉 집합건물 전세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던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소기준권리는 뭡니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소기준권리는 건저가압 담경전이죠. 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갔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을 때는 이 갑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건저당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갑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갑 이 자리에. 그럼 갑은 갑 밑으로는 다 날아갔지만 갑 위에 거는 떠나야 되죠. 갑은 전세권도 떠나야 되고 임차권도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권리 분석을 할 게 아니라 혹시 대위 변제를 하지 않겠는가 중간에 그것까지도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입찰을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